이제 오늘 하려는 저의 이야기는 산업재해 이야기인데 예, 사실 이제 한국에서 직업병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고 산업재해의 경각심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 자체가 어떤 일하던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수은 옹독의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노동자가 17살인데 이 사망한 노동자 이름은 문송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온도계 제조회사인 협성계공종업원 문송면 군이 심한 두통과 허리 통증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은 중독으로 밝혀졌습니다. 15살 문송면 군이 입원 115일 만인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문송면 군이 이제 충청남도 출신이에요. 그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을 넣는 일을 했어요. 그 중금속. 예. 김상욱 교수님 되게 잘 아시겠지만 수은이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위험한 수은을 직접 17세 소년이 온도계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송면 군이 밤에 잠을 기숙사에서 자기가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자요. 그냥 그 공장에서 자요. 낮에는 공장에서 수은 온도계에 수은 넣고 그 맹독성 물질 넣고 밤에는 거기서 자는 거예요.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 열이 나고 머리, 허리, 다리 다 아프고 잠 못 자고 가족이 이제 난리가 났죠.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고 병원을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 만에 급성 수은 중독에 걸렸어요. 한 달이요? 한 달 만에. 가족이 이제 이거 산업재해다 이러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하죠.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노동부에서 3번을 거절을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해요. 네. 회사가 도와주느냐? 그럴 리가 없죠. 산재 요양 신청서를 가족이 내는데 회사가 사인을 안 해줍니다. 문송면 씨 어머니를 찾아가서 막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러면서 막 험한 말을 하고 의사한테는 뭐 이게 수은 중독이라는 증거를 내라 뭐 이러면서 떼를 쓰고 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이거를 비롯해서 이제 신문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게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병원 간 지 사흘 만에 숨집니다. 아이고. 문송면 군 큰 형이 그러면서 한탄을 한 게 당시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내 동생의 죽음은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빚은 타살이다. 당시에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이 문송면 군 영결식을 그 영등포구에 있는 공장 앞에서 합니다. 다짐을 해요. 다시는 어린 소년이 산업재해로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오늘 여기 송면이를 추모하기 위해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방송을 볼 때마다 안타깝게 죽어가는 산재 사고를 보며 근로자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봅니다. (2012년부터) 그럼 최근 10년 사이에 일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010년 이후면은 12년이면 최근이잖아요. 최근이죠. 네. 2012년 12월에 울산에서 해상 작업선이 뒤집혀가지고 12명이 숨집니다. 네. 그렇게 숨진 12명 중에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항에서 방파제 공사 중이던 바지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근로자 12명이 숨지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관제센터에서 수차례 피한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 소장은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무시했고 특히 실습생 19살 홍 군은
잠을 자던 친구를 깨워 대피시켜주고는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일단 불법 개조한 배예요. 작업 설비 같은 거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배 무게가 500톤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사고 난 날 새벽부터 동해안 전해상에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요. 네. 막 파도가 막 3m 넘는 파도가 쳤다고 해요. 심지어 배 뒤집히기 전에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파도 너무 심하니까 다 끊고 빨리 항구로 돌아와라. 근데 배가 무시하죠.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이거 막을 수 없는 죽음이었다고는 절대 말 못하죠. 그렇죠. 이제 2017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학생이 그 벨트에 목이 끼어가지고 숨집니다. 아, 네네. 네.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고 하다가 벨트에 목이 끼어가지고 숨진 거예요.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의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3 학생 이군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적재기 설비 주위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현장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이 학생은 그전에도 고장난 기계를 고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그때 일주일을 입원을 했어야 됐는데 공장에서 빨리 나오라고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뭐 센서라든가 뭐 펜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망한 학생도 거기서 야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현장 실습생은 야근을 하면 안 돼요. 아. 다 규칙 위반 투성이네요. 네. 수칙만 지켰으면 다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청년들이었는데. 그렇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어디선가는 간단한 안전장치도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이제 작년 2021년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유트 밑에 이제 따개비를 이제 제거하던 학생이 익사를 했습니다. 유트 선착장에서 일을 하던 학생이었고 관광 레저학과 학생이었고 유트에서 관광객들한테 접객하는 식사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회사에서 이 학생한테 잠수복을 주고 유트 밑에 따개비를 따라. 선주가 홍군에게 시킨 일은 요트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 기본적인 잠수 장비도 주지 않고 맨몸으로 숨을 참고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작업이 불가능하자 홍군은 물에서 나오기 위해 장비를 벗었고 그 순간 12kg의 웨이트벨트로 인해 수심 7m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이 학생이 잠수 자격증이 있느냐? 없어요. 수영을 할 줄 아는 학생이었느냐? 수영 못하고. 아저씨 저 수영 되게 잘하고요. 저 잠수도 해봤어요. 해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습생이잖아요. 미성년자고. 이런 잠수 같은 업무는 청소년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문송면군 형이 30년 전에 했던 말 있잖아요. 이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이 불러온 타살이다. 계속 모든 사건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거기 어떤 자격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현장 실습생입니다. 현장 실습생. 특성화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학교에서 감독도 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전문 기술자가 아니니까 현장을 봐도 어디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지적하기 힘들고 선생님들이 오면은 이제 아예 그 현장에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데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걸 보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아, 요새 젊은이들 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뭐 대기업만 가려고 한다, 험한 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한국 사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매번 뒤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일을 시킨 곳에서 처벌을 어떻게 받았느냐? 여태까지는 이게 이제 경영진이 아니라 중간 관리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는데 그런 처벌을 받아보면은
모두가 우리가 보고 나서 이거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처벌을 받았는데 너무 똑같은 사고가 또 다른 데서도 또 일어나고.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안전조치 부실로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상한이 없고 하한만 있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벌금도 10억까지 가능해요. 좀 실질적인 제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제 마련이 된 거고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실습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거든요.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온 애들을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한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어른으로서 책임 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또 이제 상처를 받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가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그 현장 실습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자칫 또 이게 또 관여하시는 분들이 또 다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장 특히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 신원 확인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신들이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매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연식범일수록 깊어요. 그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한 의식이 있어. 왜냐면 이 시신은 발견되는 순간 내가 용의자야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금방 밝혀질 거고. 예. 그런데 비면식범일수록 얕은 거지. 그래서 그냥 덮어놓는 형식으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공통된 것은 어찌됐건 시신을 매장할 정도 되면 신원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옷이 없어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산 중턱쯤에 매장을 했느냐, 또 정상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과연 사망한 채로 시신을 산 정상까지 들고 갔느냐,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체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신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 수사가 그동안의 발전이 좀 더디어 왔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개구리 소년 사건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디팜이라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어오는 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거든요. 기증받은 시신을 다양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뭐 반쯤 매장을 해놓고 반은 나오게 해놓는다든지 햇볕 쪽에만 있게 해놓는다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시신을 놓아두고 카메라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아 이건 얼마나 됐고 나이는 얼마나 됐으며 인종은 어떤 인종일 거야. 이것을 빨리 찾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누가 시체를 이렇게 기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쯤에는 미국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져서 그런지 매장을 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자필로 이렇게 직접 기증을 하는 서약서 같은 게 없으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대요.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보통 보면 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기증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또 좋은 의도로 쓰이는데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에도 있는데 캐나다에는 갔더니 이제 그 수풀이 막 이렇게 이제 자라 있어요, 풀들이. 근데 그 교관이 저를 보고 CSI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나도 할 만큼 했어. 영어로 할 만큼 비과학적인. 할 만큼 Many years. Enough. 하여간 Enough. 뭐 이렇게 베테랑. 근데 충분히 했다. 그랬더니 자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걸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나도 우리는 진짜 벤치마킹 하러 갔기 때문에 생전 연구도 안 보고 처음 보는 얘기인데. 묻어놓은 곳인데. 근데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묻혀져 있는 곳은 풀이 윤기가 나고 훨씬 잘 자라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어버린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때 제가 통찰을 느꼈죠. 아 이런 것이 진짜 연구가 필요한 거구나.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본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실증 연구가 필요해요. 식물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군요. 굉장히 특히 이제 곤충학, 법곤충학은 그렇죠, 곤충학. 특히 이런 그 매장 시신에서 법곤충학이 제일 많이 활용돼요. 자, 어떤 곤충의 알이 발견됐다. 이 알들은 자라오는 기간이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역시 버려진 지가 얼마나 됐을 거야.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거죠. 뼈에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가 또 우리 김상욱 쌤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206? 206. 206이라는 숫자가 이제 뼈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숫자가 다 붙는구나. 일단 이 두개골이 29개의 뼈가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척추부터 쭉 여기 몸통, 그다음에 갈비까지 해서 이게 51개의 뼈가 있고 오른팔, 왼팔이 각각 32개씩, 그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또 31개씩.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것이 206이 돼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6이라는 숫자는 성인이고요. 아이들은 300개에 달해요. 이것들이 자라면서 붙는 거죠. 탁탁탁 붙어서 이제 이거 헐렁헐렁하다가 딱딱딱딱 붙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 15세인지 10대 후반인지 10대 전반인지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두개골이 여성보다 더 두껍대요. 보면은 바로 역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골반뼈를 보면 골반은 또 거꾸로 이제 여성이 더 크고 두껍고 골반의 구멍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쪽에 한 부분이 나오면은 남성 여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뼈로 알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대퇴골인가요? 이 다리도 여기가 하나인데요, 뼈가. 이거 곱하기 3.9가 키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가 없어도 키를 알 수 있고. 그 두개골에서도 그 뼈만 남았을 때 보면은 눈이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아시아인은 둥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약간 네모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인종 옛날에 나치에서 사람 인종 구분할 때 다 여기 각도 제거하는 이유가 인종에 대한 정보들은 다 이제 얼굴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렇네요. 그럼 거의 부패가 다 진행되고 뼈만 남은 유골을 봐도 이 사람의 성별, 인종 알 수 있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죠.